다음에 이제 VRIO 모형을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VRIO 모형이 어떻게 실제 기업의 전략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우스웨스트는 지난 30년간 많은 미국 항공사들의 파산과 희생을 반복할 때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자, 사우스웨스트는 어떻게 이러한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까? 그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가 이러한 경쟁 우위의 잠재적 원천은 두 가지 큰 범주에서 발전했었는데요. 사우스웨스트가 선택한 운영관리 방식과 인사관리 방식입니다. 자, 운영관리 방식에 있어서 사우스웨스트는 하나의 기종인 보잉 737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공항으로만 운행하고 복잡한 터미널 집중 방식을 지향하는 대신에 직항 방식을 즉 복잡한 터미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허브 앤드 스포크입니다. 자, 요게 이제 허브 앤드 스포크인데요, 복잡한 터미널 집중, 그죠? 방식을 지향하는 대신에 직항, 포인트 포인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허브 앤드 스포크나 이제 보다는 직항, 즉 포인트 포인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인사관리 방식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몰입과 충성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종업원들은 업무 명세서에 나타내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행기 안전 운항과 정시 운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솔선수범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셔. 그래서 솔선수범했다. 자, 운영관리 방식과 인사관리 방식 중 어느 것이 사우스웨스트의 지속적인 원천에 더 성공적이었을까? 그죠? 자, 이걸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선 사우스웨스트의 운영관리 방식과 경쟁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우스웨스트의 운영관리 방식을 먼저 보면 사우스웨스트의 비용을 낮추거나 또는 고객이 기꺼이 지불할 의도를 높였는가? 즉 사우스웨스트의 운영관리 방식은 가치가 있는가? 사우스웨스트의 운영관리 방식이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스웨스트는 단일 기종을 채택함으로써 유지 보수 인력을,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단일 기종을 채택하면서 보수 유지 인력의 교육 훈련 비용과 부품 재고 비용, 그리고 보수에 필요한 시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졌죠. 그리고 소형 항공공항을 운항하면서 대형 공항에서 지불해야 하는 그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항 운항 방식을 운영함으로써 광범위한 터미널 집중 방식을 갖추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이러한 방식들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운영 방식은 왜 희소했는가 이거죠. 대체로 이제 희소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야 기존 대형 항공사들과 신규 진입한 소형 항공사들이 유사한 전략을 추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운영 방식은 모방하기 힘들었는가? 자, 몇몇 대형 항공사들은 사우스웨스트의 방식을 모방하기 위해 계열사를 수입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컨티넨탈은 컨티넨탈 라이트를 설명했고요. 유나이티드는 테드를 설립했죠. 델타는 송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열사들은 단일 기종을 채택하고 소형 공항을 운항하며 직항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테이션 하고 있죠. 사우스웨스트와 유사한 운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에어트렌 항공하고
엘리전트 항공, jetblue, 스카이버스 항공, 그 다음에 스피릿 항공, 버진 아메리칸 등이 신규 진입했습니다. 자, 비록 이제 사우스웨스트 운영 방식이 가치가 있고 유사하다 하더라도 모방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죠. 자, 그것은 이러한 운영 관리 방식을 갖는 데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모방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자원과 능력은 기업 특유의 역사나 경로 의존적인 요소, 인과적인 모호성, 사회적 복잡성 이런 것들에 기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 사우스웨스트는 이러한 운영관리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조직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사우스웨스트의 조직 구조죠. 그 다음에 경영 통제 보상 정책이 이들 방식과 조화된다고 평가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요, 사우스웨스트는 운영 관리 방식이 가치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시수에서는 모방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그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잘 조직되더라도 사우스웨스트는 이러한 운영관리 방식을 통해 오직 임시적 경쟁 우위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웨스트의 우리가 인사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방식과 경쟁 우위를 한번 보죠. 비슷한 방식으로 사우스웨스트 인사관리 방식에 대해서 VLI용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사우스웨스트의 인사관리 방식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구매자가 기꺼이 지불하는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죠? 그 사우스웨스트의 높은 종업원 몰입과 중성도는 다른 항공사에 비해 왜 종업원 생산성이 높은가를 질문합니다. 높은 생산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웨스트의 정비 소요시간은 평균 18분입니다. 그럼 다른 항공사의 45분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그럼 사우스웨스트 종업원들은 단지 승객의 수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서, 그 다음에 항공유를 주입하는 데서, 기내 청소하는 데서 효과적인 으로 일할 뿐인데, 이에 따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시장보다 공중에서 오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죠? 그래서 항공기가 돈을 버는 시간은 공중에서 승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견 단순하게 보는 이 사실로 인해서 결국 사우스웨스트는 몇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중성도와 팀워크는 미국 항공사에서 시소한 일일까? 시소생인가? 지난 15년간 미국 항공산업은 노동쟁의로 인해서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조음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조음과의 긴장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자, 이런 다기업의 노사관계와 비교할 때 사우스웨스트의 우호적인 노사관계는 희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노사관계는 모방하기 힘든가? 특정 항공사의 기업과 종업원과의 관계는 한 측면에서 모방하기 힘든 면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경로의 의존적이며 인과적 모호성이 있고, 그죠? 사회적 복잡성이 있습니다. 이미 종업원과 긴장관계를 형성한 기존 항공사들은 사우스웨스트 노사관계를 단기간에 모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예측하죠. 따라서 기존 항공사들에 비해 사우스웨스트의 인사관리 방식은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관계 방식이 사우스웨스트 조직 내에 충분히 녹아들어갔다고 가정할 때 사우스웨스트는 기존 항공사들에 비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보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항공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와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진입 기업들은 기존에 긴장된 노사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사우스웨스트보다 더 가치 있는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우스웨스트와의 인사관리 방식은 신규 진입 기업의 인사 방식과 비교하여 가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모방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사우스웨스트가 이러한 인사관계 방식에 잘 조직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사우스웨스트는 신입 항공사들에 비해 임시적인 경쟁 우위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산업 내에서의 모방과 경쟁 역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기업이 어느 산업 내에서 자원과 능력에 대한 분석을 한계와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과 능력을 가졌다고 결론 짓고, 그죠? 이것을 전략 선택과 실행을 위해서 이용하고, 전략 시행 시 적합한 조직 구조,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경영 통제, 그리고 보상 정책을 갖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원 기반 이론에 따르면 이 기업은 비록 환경적 위협, 매우 매력 없는 산업이라고 결론지는 산업에 속해 있더라도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매력 없는 사업, 그것은 unattractive industry다. 자, 일단 이제 이런 기업에 의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월마트, 뉴코스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한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가진 경우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느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다른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그 산업 내의 경쟁 역학, 즉 competitive dynamics의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대해 무반응,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월마트가 슈퍼월마트를 개점하면서 식료품 할인점 시장에 진입했을 때, 그죠? 세이프웨이와 같은 몇몇 기존의 경쟁자들은 월마트의 활동을 무시하고 중력과 같은 행동을 했다. 그죠? 크로커와 같은 다른 경쟁자들은 즉시 즉석음식 판매를 늘리는 등 기존 마케팅 전술의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자, 타깃과 같은 또 다른 기업들은 매장 수를 늘리고 할인된 식료품을 판매하는 등 그들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응하지 않기입니다. 자,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쟁 우위를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자, 첫째는 이제 그 기업이 다른 기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우죠. 이 경우 다른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 경쟁 우위 원천을 훼손하거나 적어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계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정확한 시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카시오와 같은 기업들은 소형화 기술과 전자기술 분야의 능력 때문에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계 산업에서 카시오의 시장 점유율과, 그죠? 그 다음에 기업 성과는 수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매우 고가의 시계를 생산하는 롤렉스는 카시오에 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자, 롤렉스의 대응은 무대응이었죠. 롤렉스는 카시오와 매우 다른 틈새 시장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롤렉스가 수동으로 테이프를 감는 방식보다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다면 그 전략적 변경은 롤렉스의 틈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쉽게 위협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 이미 고유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른 기업이 통제하기 위한 다른 종류의 경쟁 우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적합한 자원이 없는 경우에, 자, 이 자원이 실물, 재무, 인적, 조직 자원 중 무엇이든 간에 성공적인 기업 자원을 직접 부재나 대체를 통해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US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사우스웨스트의 경영 자원과 능력은 US 항공이 모방하지 못할 정도로 우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상공은 별다른 방법도 없이 지속적인 경쟁 여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기업이 한 산업 내의 경쟁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 경쟁 기업의 우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취하는 행동이 다른 기업과 직접적인 대화나 협상을 통하지 않고 기업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때 이 암묵적 협력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암묵적 협력, 그죠? tacit. 그러니까 암묵적이라는 것은 tacit, 그다음에 clause로 볼 수 있습니다. tacit clause, 그죠? 암묵적 협력, 그죠? tacit clause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기업의 경쟁 우위에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자, 그래서 전술이죠. 전술은 이제 tactics라는데요. 기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행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술이 예로서 기업이 그 제품의 특성, 그죠? 자, 그 제품의 이제 특성, 그죠? 그래서 특성과 광고 유형, 그리고 판매와 마케팅에 대해 내리는 결정을 우리가 전술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전략을 변경하는 것보다 더 자주 전술을 변경합니다. 다시 이야기했죠. 기업들이 거의 비슷하게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업들의 경쟁 우위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위, 즉 자기 기업의 유리를 극복하기 위해 전술을 변경하려 하는데요. 그 결과 경쟁 등위를 획득하면 적어도 이전에 가졌던 경쟁 여리보다 더 다음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몇몇 상황들은 이 같은 전술 변화의 효과에 대해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비자와 직접 직결된 산업의 경우 세제의 레모향을 첨가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바로 그 직후에 모든 경쟁 기업도 레모향을 추구하는 선보이게 되는 거죠. 코카콜라가 보통 콜라보다 절반의 당도와 칼로리를 지닌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펩시콜라도 저당도 저칼로리 제품을 늦출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델타 항공이 비행 운임을 낮춘 이후에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도 그 대응을 늦출 수 있는가? 그죠? 이런 사실에 이런 종류의 전술적 변화는 가치 있고 효소하긴 하지만, 그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모방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임시적인 경쟁 우위 원천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업들은 경쟁 기업의 전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술을 개발함으로써 경쟁 기업의 뛰어넘기, 즉 리핑, 그죠? 자, 리플러그 하기도 합니다. 자, 리플러그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리플러그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프록터 앤드 캠블은 새로운 제조 공법으로 생산된 농축 세제인 타이드를 출시함으로써 이 전략을 추구했죠. 이 새로운 세제는요, 제조 설비와 포장 설비, 그죠? 그래서 이제 포장 설비란 것이 기존 세제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는 소형 박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고농축 세제이기 때문에 가능을 제조하는, 그죠? 그러니까 포장 설비를 필요로 했고 다른 경쟁 기업들이 이 농축 세제 제조 전술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기업들도 자체 농축 세제를 출시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서 기업 즉 경쟁 즉 리플러그 한다. 경쟁 기업 뛰어넘기를 한다. 이런 게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은 새로운 제품이나 기타 전술을 혁신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혁신 능력이 지속적 경쟁의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소니의 기업 성과를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니가 고품질 소형전자 제품을 보완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제품이나 기술을 혁신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 소니 같은 경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소니 기업 성과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 소니가 고품질의 소형 전자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해서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는 경영 능력과 내부적인 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나 소니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때보다 거의 매번 경쟁자들은 분해공학을 이용해 그 제품을 재빠르게 복사하여 궁극적으로 소니의 기술적 우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소니의 사회적으로 복잡한 소형 제품 제조 능력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 원천이 될 수 있었는가? 그죠? 그런데 보면 소니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초기에는 그 다음 신작품을 제작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익은 이제 경쟁 기업들로 하여금 분해 공학을 통해 소니 제품을 모방하도록 만들었죠. 결국 경쟁이 치열해진 이 신제품에 의해 이익도 감소됩니다. 즉 소니는 개별 제품의 차원에서는 오직 임시적인 경쟁 우위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출시되는 신제품들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보면 소니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얻고 있습니다. 즉 소니는 소형 제품 제조 분야의 자원과 능력을 이용함으로써 새롭고 신기한 개인용 전자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제품들은 각각 임시적인 경쟁 우위만을 창출하지만 여러 제품과 오랜 시간에 걸친 소니의 자원과 능력 우위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른 기업의 경쟁 우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자, 구매자 취향이나 인구적 특성 등 법적 환경 등이 변화할 때 그 이전에는 같이 있었던 전략이 또 갑자기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요인보다도 기술적 요인이 가장 빈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요인에서요. 기술적 요인이 가장 예를 들어서 기계식 계산기가 아무리 잘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전장 계산기에서는 전자계산기는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아무리 효율적인 통신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전화보다 열등한 기술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판을 옮기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하죠? 결국은 상점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는 전자식 금적 출력기가 더 낫죠. 자, 기업들이 전략을 변경할 때는 설명한 경영 전략 과정을 모두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존 전략을 깨끗이 포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대부분 기업이 있어서 전략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떤 기업인가를 정의해야 합니다. 즉, 전략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업의 정체성과 존립 목표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는 매우 결단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공경에 처하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놓일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기업들은 심각한 재무적 압박 속에서 전략을 변경하게 됩니다. 정체성과 존립 목표까지. 그죠? 거의 모든 경쟁 후에는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소멸 시점이 오기 전에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현재의 자원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기획으로 기록한과 동시에 그 새로운 전략으로 미래에 경쟁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자원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원 기반 이론의 어떤 시사점을 보면요.
자원 기반 이론과 VRI와 모형은 개별 기업들이 과연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 그 경쟁 우위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그 경쟁의 원칙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 개발 이론과 VRI와 모형은 위험과 기회 분석을 보완합니다. 자, 특정 기업의 경쟁적 성과에 대한 시사점 외에도 자원 기반 이론은 경쟁 우위 획득을 추구하는 경영자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시사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원 기반 이론의 일반적인 시사점을 보면요. 경쟁 우위의 책임 소재, 경쟁 우위는 각각의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경쟁 등위와 경쟁 우위, 어느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른 기업들과 동일하면 그 기업은 경쟁 등위만을 획득할 수 있다. 경쟁 등위를 획득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업이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을 모방하기보다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희소하고 모방하기 힘든 자원을 이용을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는요?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하기 힘든 전략, 즉 일단 전략 실행의 비용이 전략 실행의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 전략을 실행에 따르는 절대적인 비용보다는 다른 기업이 그 전략을 실행하는 비용이 고려한 상대적인 비용이 더 중요하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특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실행하기 힘든 전략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일단 경쟁 실행의 비용이 전략 실행의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이 낮다. 자, 전략 실행하는 비용이 전략 실행의 가치보다 낮으면, 가치보다 낮다. 그러면 하겠죠.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따른 절대적인 비용보다는 다른 기업이 그 전략을 실행하는 비용을 고려한 상대적인 비용이 더 중요한 거죠. 돈이 얼마가 든다. 이것보다는 다른 기업은 이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더 든다. 비록 많은 돈이 들지만 우리가 더 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기업은 이제 그걸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이제 그 가치보다도 비용이 더 적다는 것은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특유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복잡한 차원, 조금의 군원 위임, 조직문화, 팀워크는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했죠. 군원 위임, 조직문화, 팀워크는. 자, 조직의 역할. 조직은 기업이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으기 힘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원과 조직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조직은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업 경쟁 우위의 책임 소재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원 기반 이론은 경쟁 우위가 어느 기업이 통제하는 다양한 자원과 능력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능력이라 자원의 능력은 고위 경영층만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과 능력을 창출하고 배양해야 하며 이용하는 책임은 고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 모든 조직원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정의하지 않고 경쟁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정의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우 성공적인 자동차 생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공장장에게 그의 업무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은요, 이 기업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이 공장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공장 공정 관리자의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그의 대답은 이 기업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 공장 공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물었을 때 청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대답도 역시 이 기업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이 작업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 종업원 중 누가 경쟁의 원천이 될 것인가? 물론 공장장과 공정관리자는 당연히 자신들의 업무를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기업의 경영자들도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비슷한 대답을 할 것이다. 즉, 공장장과 공정관리자 업무 정의는 가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희소하지는 않았다. 즉, 그 기업에서 경쟁 우위가 아닌 경쟁 등위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업의 청소원이 내린 업무 책임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다. 즉, 청소원은 가진 정의가 희소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청소원의 업무 정의는 적어도 임시적인 경쟁의 원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한 명의 청소원이 다른 업무를 기능적인 아닌 경제적인 차원에서 정의내린 것은 아마도 작은 가치만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같은 경쟁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업무를 정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분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가치 창출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또한 어느 기업의 조직 문화와 전통이 이 기업의 종업원들 업무 책임을 이같이 정의하도록 유도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이를 모방하기 힘들 것이다. 즉, 자신의 업무 책임에 대해 경쟁적인 차원에서 정의하는 방식이 특정 공장에서 폭넓게 확산된다면 그것을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지속적인 경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기업이 이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잘 조직되었다는 가정하에서다. 결국 경쟁 우위는 고위 경영자만을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명백하다. 자, 조직원들은 모두 조직 내에서 업무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희소하고 힘든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고 이용한다면 그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 유의를 형성합니다. Sustainable, 그죠? Sustainable다. 자, 경쟁 등위와 경쟁 우위를 봅니다. 자, 자원 기반으로 일어나는 어느 기업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른 경쟁 기업이 하는 일과 같다면 그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는 경쟁 등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쟁 등위 이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가치 있고 희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즉, 다른 기업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특히 경쟁 유예를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성공적이었던 경쟁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경쟁이 왜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경쟁 기업들을 모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기업의 성과를 경쟁 기업의 성과과 벤치마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벤치마킹만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은 오직 경쟁 등위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쟁 우위 획득은 어느 기업이 그 고유의 자원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 자원과 능력이 어떻게 전력의 선택과 실행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모방하는 데 탁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업 특유의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더 탁월한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말은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선도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효율적인 후발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기업들의 어떤 제품, 기술 혁신을 신속하게 모방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 이론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선두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그것이 어떠한 전략이든 간에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에 기반에 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하기 힘든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고려할 때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얼마나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전략을 청소할 수 있는 가치가 그 전략이 필요한 비용보다 높을 경우에 자원기반이라는 그 전략을 실행하기 쉬운 전략인가 라는 질문 대신에 그 전략을 경쟁기업보다 더 쉽게 우리 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자, 상대적이란 거죠. 어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가치 있고 실상에 모방하기 힘든 자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기업보다 더 쉽게 그 전략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필요한 자원을 이미 소유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전략 실행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어떤 전략을 실행하는 비용을 이용하는 데서 기업들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자원의 특유성에 대해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기업은 각각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유의 경영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실이 곧 기업 자원을 항상 희소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산업에서 역사를 공유하는 기업들은 종종 비슷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그 자원과 능력의 희소성을 과대평가한다면 그 기업은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인들에게 그들의 경쟁 우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뭐라고 묻느냐. 많은 기업인들은 수준 높은 수준 최고 경영자의 경영진과 고품질의 기술 그리고 기업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성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 그들의 경쟁 우위 원천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경영청, 기술, 기업 활동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할지도 경쟁의 원천은 될지언정 경쟁 등위의 원천은 될지언정 경쟁 우위의 원천은 되지 못한다. 둘째, 기업들은 때때로 자신의 특유성에 대해 과소평가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전략들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 때 전략 실행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이러한 실행하기 쉬운 전략을 모방하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업을 통제하는 자원이 객관적으로 매우 희소하거나 매우 모방하기 힘든 경우는 그건 또 논외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자신의 특유성에 대해서 specificity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기업이 어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대적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전략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기업이 가진 자원의 가치와 희소성 그리고 모방 가능성에 대해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기업들은 내부 경영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조언자를 이용하여 기업 자원의 희소성과 모방 가능성을 분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 조언자들은 그 기업 특유성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복잡한 자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종업원의 권한, 위임, 조직력, 팀워크가 기업 성과에 대해서 가지는 중요성이 심들게 연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연구자들은
권한을 위임하고 훌륭한 문화를 가지며 팀워크를 장려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보편적으로 더 나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전략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 기반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이 연구들은 권한 위임과 조직 문화, 팀워크 적어도 어떤 상황 하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자, 자원 기반 이론이 같은 조직 특성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은 또한 이러한 사회적으로 복합한 자원과 능력을 희소하고 모방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희소하고 모방하기 힘들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강조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자원이론은 사회적으로 복잡한 기업 특성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을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 특성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희소하고 모방이 힘들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지속적인 경쟁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배탁성 역할. 자원 기반 이론은 어느 기업의 조직 구조,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이 그 기업이 통제하는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과 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조직의 특성이 그 자체로 지속적인 경쟁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떤 기업이 자원과 그 기업의 조직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 조직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기업의 조직 구조,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이 그 기업 내에 정착하게 되면 그 기업의 자원 및 능력과의 일치 여부에 관계없이 그죠? 불변으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기업은 통제하고 있는 자원의 경쟁적인 장면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자, 어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기업의 조직 구조,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조직 구조,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 조직 구조,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 이러한 조직 특성이 진화하는 가운데 경영자들은 기업의 자원 및 능력과 조직의 다양한 형태의 완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자, 이러한 조직 특성이 진화하는 가운데 경영자들은 기업의 자원 및 능력과 조직의 다양한 형태의 완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자원 기반 이론은 기업의 성과는 그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의 능력과 특성의 함수라고 설명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자원 기반 이론은요. 기업의 성과는 그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의 능력과 특성의 함수다. 이렇게 되겠죠. 즉, 결국 기업의 성과는 이꼴 자원의 능력의 특수성. 자, 그 자원과 능력의 특수성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죠. 자, 자원은 기업의 전략을 인식하고 실행을 위해 이용하는 유용 또는 무용의 자산입니다. 능력은 자원의 일종으로서 기업이 다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죠? 자원과 능력은 재무자원, 실물자원, 인적자원, 조직자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 실물, 그다음에 인적자원, 조직자원으로 구분됐습니다. 자원 기반 이론은 자원과 능력에 대해 두 가지 가정을 하는데 자원 상위성의 가정, 어떤 자원의 능력은 경쟁 기업들 간에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과 자원 비유동성의 가정, 이 상위성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은 기업들이 그 자원을 이용해서 경쟁률을 획득하는 조건을 기술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자원 기반 이론으로부터 기업의 내부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틀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VRIO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분석의 틀은 기업이 자신의 경쟁적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이 질문은 가치에 대한 질문, 희소성에 대한 질문, 모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질문요? 가치에 대한 질문, 희소성에 관한 질문, 모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은 그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의 기회를 이용하거나 위협을 중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가치를 가집니다. 자, 이러한 가치 있는 자원과 능력은 그 기업의 장점이고 가치 없는 자원과 능력은 그 기업의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자원을 통해 외부의 기회를 이용하고 위험을 중화시킬 때 기업은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치 있는 자원을 통해 외부의 기회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위협을 중화시킬 때 기업은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어떤 가치 있는 자원과 능력을 발견하는 방법은 그 기업의 가치사슬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기업의 가치사슬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 활동의 목록입니다. 즉, 가치사슬이 상이한 단계에서는 상이한 자원과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이한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상이한 자원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즉, 본원적 가치사슬이 이 본원적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맥킨지에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자, 가치가 있으면서 흔한, 즉 희소하지 않는 자원과 능력은 경쟁 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에 투자하지 못한 기업은 경쟁 요지를 겪을 수 있다. 적어도 경쟁. 자,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는 특정한 자원이나 능력을 가진 기업의 수가 한 산업의 완전 경쟁 시장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수보다 적을 경우 적어도 임시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임시적인, 그죠? 자, 그래서 자원의 능력이 가진 기업의 수가 한 산업의 완전 경쟁 시장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의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어도 임시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치 구시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과 능력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그죠? 모방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고유한 역사적 상황, 인적인 모호성, 인과적 모호성, 사회적 복잡성, 그다음 특허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가치 고시수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 원천이 될 수 있다. 모방은 직접 복제 또는 대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어느 기업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유의 역사적 상황, 인과적 모호성, 사회적 복잡성, 특허 등입니다. 소유한 자원과 능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그 기업은 적절히 조직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기업의 조직은 공식적 보고 구조,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경영 통제, 그 다음에 보상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그죠? 자, 기업의 조직은 공식적 보고 구조, 형식적, 비형식적 경영 통제, 보상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기업 조직은 그 자체에서 경쟁의 원천이 될 수 없고 보완적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러한 시스템들을 갖다가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VRIO 모형은 어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해당 기업에게 경쟁 요리, 경쟁 등이 임시적 경쟁
우위, 지속적인 경영의 결과를 창출하는 데서 설명하고 있고, 나아가 자원과 능력이 그 기업의 강점이나 약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기업이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진 경쟁자를 만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대응하지 않거나, 전술을 변경하거나, 전략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응하는 것이 그 기업이 다른 분야에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해칠 수 있다. 대응하면 그 기업이 다른 분야에서 크게 시간과 돈을 뺏겨서 다른 분야에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해칠 수 있다. 그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거고요. 둘째, 그 기업이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경우. 셋째, 그 기업은 산업 내에서 암묵적 협력을 기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죠? corrosion이죠. tacit corrosion이란다. 그 다음에 자원 기반 이론은 기업 경영상 광범위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원 기반 이론은요, 경쟁 우위가 모든 종업원 각각의 책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경쟁은 각각의 책임이다. 또한 이 관점에서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오직 경쟁 등위만을 획득할 수 있고,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을 모방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점은 일단 전략 실행에 따르는 비용이 그 가치보다 낮은 경우에 전략 실행의 절대적 비용보다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 비용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점은 기업들이 자신의 희소성에 대해 일관적으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권한위, 조직모, 팀워크는 그죠? 기업에게 즉 기업의 기업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기업의 가치, 기업에게 가치가 있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 가치가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과 그 기업 조직이 잘 융화되지 않을 때는 조직이 변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어느 기업이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과 그 기업 조직이 잘 융화되지 않을 때는 조직이 변해야 된다. 조직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한 부분을 보면요. 자, 여기서 전략 수립 과정, 즉 외부의 기회와 위기를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위험을 중화시키기 위한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과 그죠? 그 다음에 내부의 자원과 능력을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이 이용될 산업을 찾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먼저 평가하고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외부의 가치와 위협을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위협을 중화하기 위한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과요. 내부의 자원과 능력을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이 이용될 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 자, 자원의 비유동성은 자원개발 이론과 그 다음에
VRIO 모형의 핵심 과정입니다. 자,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경쟁 우위를 지켜온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자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자원 비유동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자원 기반 이론이나 VRI 모형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자원의 비유동성은 자원은 쉽게 이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약회사가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최근 개발한 신약과 높은 혁신과 성과를 거두는 인적 자원 관리 관행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경영자가 가치 사슬을 위하여 기업 내에서 강점과 경쟁 우위의 잠재력의 원천을 발견하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면 제약회사가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최근 개발한 신약과 높은 혁신 성과를 거두는 인적 자원 관행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또 경영자가 가치 사슬을 이용하여 기업 내에서 강점과 경쟁 우위의 잠재력 원천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자, 신산업개발구조의 한 신입사원이 예를 들어서 배속되었습니다. 이 사원은 좋은 학점으로 갓 졸업하여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기업의 역량을 이용하여 시장선도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기업의 역량을 이용하여 시장선도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서의 고참 경영자는 시장선도 기업의 과거에 걸어온 방식은 현재 상황에 적합한 방식과 상이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 대신 다른 시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가진 특이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적 전략을 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다. 경영자는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이 전략이 실행되는 전술적 방안도 준비한다. 자, 환경이 변화되면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전략은 전술보다 더 자주 변경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지금까지 다 우리가 한 번씩 훑어봤던 부분입니다. 그죠? 훑어봤던 부분은 이제 보면 그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그죠? 우리가 다시 응용에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어떻게 응용되는가에 대해서 그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또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VRIO 모형을 다음 사항에 적용해서 이 활동 등은 경쟁률이 경쟁 등의 임시적 경쟁 우위, 지속 경쟁 우위 중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자인 스즈키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인도에서 10만 대 리콜을 발표했다. 그죠? 그것이 경쟁률이 경쟁 등이 임시적 경쟁 우위, 지속적 경쟁 우위 중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죠? 잘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ERP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표 기업인 SAP가 임시적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필드 클래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에 3,000개 이상의 지점을 둔 미국의 5대 은행 중 하나인 US Bank of가 10개의 지점을 둔 지방은행인 뱅크이스트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가 새로운 머플러 장치의 특허를 획득했다. 대형 제약
기업인 클락소스미스클라인이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약품의 특허를 획득했다.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노버가 자동차 경주 행사인 포퓰러 원을 스폰서한다고 발표했다. 자, 정유업체인 모바일이 유지된 주유소 망에서 석유 판매 가격을 5센트 인하했다. 자, 액션추어가 관련 자문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다음에 틸로이드가 파트너뿐만 아니라 모든 컨설턴트들이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보상 시스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너지 드링크 업체인 레드볼이 기존 제품의 포장 단위를 대형으로 바꾸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능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자원 능력을 희소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활용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그죠? 당신은 이러한 기업에게 경쟁의 방법에 대해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 그죠? 당신이 사용할 사례를 한번 소개해봐라. 그죠? 사례가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능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자원과 능력이 희소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활용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당신은 이러한 기업에게 경쟁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할 것인가? 두 기업을 설정하여 각각 가치사슬을 분석하라. 두 가치사슬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잠재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사고해 보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